엄청난 속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소프트웨어. 다양한 산업과 융합된 소프트웨어는 상상에서나 가능했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소프트웨어의 강력한 힘은 이제 기업은 물론 국가의 미래까지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 강국이야. 나는 뭐 소프트웨어를 잘 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소프트웨어 강국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후진국이에요. 정보통신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황폐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살아남느냐, 도태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대한민국. 과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여기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완성되려면 대략 2만여 개의 부품들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이 많은 부품들 중 가장 높은 원가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드웨어 산업인 자동차 산업. 그러나 제조 비용의 절반은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프로그램 라인 수가 한 100만 라인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거의 1억 라인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기능과 그다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하드웨어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앞으로의 자동차는 기름이 아닌 소프트웨어로 달린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IT와 결합한 스마트한 자동차들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에 문자를 보낼까요? 염지연. 네, 알겠습니다. 염지연에게 보낼 메시지를 어떻게 작성할까요? 오늘 바쁘죠? 염지연에게 보낼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바쁘죠? 이렇게 보낼까요? 특히 2025년경이 되면 이제 자율주행하는 차, 이제 그런 차들이 상용화될 텐데 그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인지하고 운전하는 거를 센서와 소프트웨어가 인지하고 그다음에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처까지 하는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술이 없이는 그런 차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죠. 그렇다라고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첫 번째 척도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는 더 이상 달리는 기계가 아니라 스마트한 생활을 즐기는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주행 성능은 기본이고 얼마나 편리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느냐가 경쟁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죠. 이런 변화는 산업 전 부문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은 소프트웨어가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산업의 규모 면에서도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시장을 앞선 지 오래죠. 모든 산업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혁신을 하고 있어요. 생산성도 높이고 새로운 가치도 창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회사만 했었는데 이제는 별의별 회사가 다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 능력으로 그 회사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 이달 초 미국의 세계적인 제조업체가 산업 소프트웨어를 주제로 혁신 포럼을 열었습니다. Our chairman and CEO, Jeff Immelt, says, if today you woke up an industrial company, tomorrow you will wake up a software and analytics company. And that means not that you're selling software, but the value creation of your product and how you conduct business and the productivity you gain. 항공기 엔진이나 대형 발전 터빈 등 중대형 기계 장치를 생산하는 이 기업은
몇 년 전부터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We could see that just like the consumer internet transformed consumer businesses, we can see that the industrial internet is going to transform industrial businesses. And what that means is that business models in the industrial world will require more software. 기계의 오작동을 예측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플랫폼 개발로 이 기업은 불과 몇 달 사이 1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죠. I think my definition of software is the idea that you can use software to change a business model, to change an industry. And that's the future. And every industrial company in the world is going to have to learn how to use software so that they can change and adapt and build their next generation business models. 지난 10년 사이 미국의 대표적인 하드웨어 업체들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일대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컴퓨터 제조업체였던 이 기업은 제조업을 과감히 버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세상이 더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입니다. 한 퀴즈쇼에 나와 인간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주목을 받은 왓슨. 지금은 어떻게 응용되고 있을까요? And here's where Watson really can have a big impact because Watson can look over all of the available information that's currently out there, read much more information than a human being can, and then be able to apply many different types of analytics and algorithms to be able to understand what the information is saying using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인지 컴퓨팅을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찾아주고 개인의 취향을 유추해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환자의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에 도움을 주기도 하죠. 왓슨의 이런 기술은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빨리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IBM에서는 이런 내용 때문에 과거에 그 하드웨어에 중심적이었던 비즈니스를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비즈니스로 한 5년 전부터 바꾸고 있어요. 13억의 강력한 인적 자원으로 세계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 제조업의 강국 중국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현재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있으며 10대 글로벌 IT 기업 중 무려 4곳이 중국 기업입니다. 수도 베이징에 위치한 대형 스마트폰 매장.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시장은 한국 제품들이 선점하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이 엄청난 속도로 추격하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13억 중국인이 열광하는 스마트폰, 무엇이 다를까요? 일단 외형적인 부분은 한국의 제품들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它这个配置就比别的高，2000块钱左右，你一般的机器你顶多是运行2个G。比如说跟小米手环啦，和小米的一些空调，还有什么空气清新器，他们是有那个连带的那个有个系统，因为之前小米就可以直接操控。比如说你拿苹果跟小米比的话，那还得看客户需求，有些他就是喜欢 iOS 的系统。一般 iOS 它都是中高档消费群比较多，像这种就是学生啊或者年轻的那些发烧友这种。 고가 스마트폰이 주류를 이루는 시장에 저가의 스마트폰으로 시장을 공략했고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죠. 价格来说，小米肯定是最便宜的，因为现在三星的这个最新的一个机器的话，刚出来的话也跟苹果其实价格差不多了。 혹시 저렴한 부품들로 가격 경쟁력을 높인 것은 아닐까요? 분해를 해본 결과 주요 부품들 대부분은 한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생산해낸 한국산 부품들이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의 스마트폰과는 달리 이 제품은 자체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맞는 운영체제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를 관리하는 방식도 특별하다고 합니다. 제품의 팬을 자청하는 팬클럽 회원들. 이들은 거대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它这个是不是要闪才能行呢？对，一直按的吗？不是不用，它是看一直找不到。这样就可以了。可以什么呀？不可以的。 자신들이 직접 사용하면서 불편했거나 더 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온라인 사이트에 올리면 곧바로 제품에 적용시켜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속도전이 생명인 소프트웨어의 속성을 잘 이용한 것이죠. 这可能就是小米吸引的地方，就是它有一个让用户的参与感。像其他平台的产品，我们以前因为最早刚开始肯定不是用小米的产品，也是用其他的。而其他的就是你有了问题以后，一个是你不知道去哪儿反馈，然后可能反馈了也没有回复。小米它就是告诉你哪儿去反馈，并且有很快的回复，这是吸引人的地方嘛。 소프트웨어로 저마다 경쟁력을 키우는 세계의 기업들. 그렇다면 세계 최고의 인터넷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IT 강국이라는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글로벌 1위 스마트폰 제조사를 배출했고 메모리 반도체 1, 2등 기업도 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상은 하드웨어에 국한된 이야기일 뿐 안타깝게도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은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2% 남짓에 불과합니다. 성장세 또한 미미하기만 한데요. 이는 일본의 6분의 1, 미국에 비하면 20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가 IT 강국 또는 전자정보 세계 1위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속빈 감정이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 그 소프트웨어 큰 회사 중에 3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보통신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황폐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왜 이토록 침체되어 있는 걸까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기업은 왜 탄생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서울의 한 중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찾아가 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정보관리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이 기업은 관련 분야에서 꽤나 탄탄한 입지를 굳힌 강소기업인데요. 특허를 받고 품질을 인증받은 소프트웨어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이 사실은 어떤 특정 기업이나 특정 프로세스 위주로 개발되다 보니까 해외에서 적용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로 하면 사실은 부가가치가 안 들죠. 왜냐하면 콘텐츠를 자기 나름대로의 신인 서비스를 만드는 건데 저희들은 그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바탕 위에다 올려버리니까 실제로 어떤 특정 타겟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게 되니까 수익 구조가 떨어지는 거고요. 문제는 수익 구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올해 6년차에 접어든 소프트웨어 개발자 박상우 씨. 그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지적합니다. 개발자들은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다닌다고 그래요. 들고 다니는 것처럼이에요. 그냥 뚝딱 하면 바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실제로 무슨 제품을 만들거나 하는 목업이나 형태들이 있잖아요. 근데 개발이라는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실제로 그걸 중간에 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은 잘못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었죠. 하나의 제품이 완성될 때까지 수없이 많은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는 관행 때문에 개발자의 근무 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자들 사이에서 야근은 기본,
밤샘은 필수라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나돌 정도로 초과 근무가 다반사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오늘을 그렇게 버텨도 내일 또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수명이 짧다. 이게 가장 큰 고민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발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나중에 나이 먹어도 계속 뭐 60, 70 돼서도 계속 꾸준히 뭐 꼭 일이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저반이 없으니까, 기반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좀 안타깝고 좀 힘든 면이죠. IT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연간 2,980시간. 전체 노동자들에 비해 40%가 높은 수치입니다. 열악한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그 속에서 개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똑똑한 갑이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만드는데 이 갑들이 IT에 대한 컨셉도 없고 개념도 없고 자기가 무슨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업무만 알잖아. 업무만 아니까. 그럼 머릿속에만 있어. 그래가지고 해놓은 결과를 보고 야 왜 이건 이렇게 안 됐어? 이렇게만 하면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거잖아요.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든가. 그러니까 설계도를 만들어서 보여주거나 보여주면 이거 말고 뭐가 더 있대. 그러니까 뭐가 더 있냐고 좀 설명해달라고. 그러니까 뭐가 더 있대. 글로만 남길 수가 없대. 근데 90년대 초반에 계약을 안 했으니까. 제가 일할 때는 야근 수당, 휴일 근무 수당 받았었어요. 그때 있었어. 근데 왜 없어졌냐고 이게. 이유를 너무 휴일 근무가 많으니까요. 그걸 줘버리면 예산 안 돼요? 그렇죠. 원래 예산은 1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야근하고 그 다음에 주말 근무 수당까지 줘버리면 원래 100보다 한 3분의 1 정도는 더 줘야 될 것 같거든요. 미국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야근을 하면 이거는 회사의 관리도 문제긴 하지만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야근하면. 그리고 주말은 당연히 출근이고 일요일도 필요에 따라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메일이 오는 거죠. 그게 월화수목금금.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출근하는 거예요. 이제 전에 싫으면 나가야 돼. 싫으면 나가야죠. 근데 나가면 블랙리스트에 딱 꽂혀가지고 다른 일을 못해. 그 기업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그 레퍼런스 체크가 들어와요. 이제 전에 이 프로젝트 있었다라고 이제 프로필이 있으면 평판 체크가 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컨트롤이 안 되는 얘다라고 해버리는 거죠. 개발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은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더 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제대로 전문가 대접을 해주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는데 이건 이제 머리 써서 이렇게 지식 산업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지식에 대한 보상 같은 거에 대해서 아주 냉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기피하는 그런 산업으로 되어 있었었죠.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심지라 불리는 미국 실리콘밸리. 최고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혁신 기업들이 즐비한 실리콘밸리에서도 성공한 스타트업으로 손꼽히는 기업. 스마트폰에서 자료 수집과 기록을 편리하게 해주는 메모장 기능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이 기업은 사진, 메모, 보이스 기록 등 노트 정리를 위한 최적화된 기능의 앱을 개발해 성공한 스타트업이죠. 현재 사용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섰고 1조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Evernote started when we were looking for something that we can build for ourselves. Many of the co-founders at Evernote had built companies before, but our previous companies had always made products for other people. We made things for stores and for banks and for big customers, and we really wanted to do something for ourselves, make a product that we would love, and that's where we came up with Evernote. 이 기업의 사랑은 실리콘밸리에서도 일하고 싶은 꿈의 직장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곳이 꼭 책상 앞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곳이든 원하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For Evernote,
The benefits that we offer our employees are very important, and the reason that we offer these benefits is really primarily because they help with actual productivity and actual work at the office. So when we think about the sort of benefits that we offer our employees, we think about how is it going to be helpful to them doing their best work here. 임직원들이 돌아가며 하루 1시간씩 운영하는 이 카페도 직원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사무실 한켠에 위치한 이 자판기도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배려한 곳인데요. 보기엔 그냥 평범한 음료 자판기 같지만 사원증만 갖다 대면 최신식 IT 도구들이 쏟아지는 특별한 자판기입니다. This vending machine is to ensure our employees are more productive and also more efficient. Instead of coming up to our desk and asking for like a mouse or a keyboard or a battery, they can come over here, use their badge, and then just order it directly from here. So if they need like a USB flash drive or like say a charging cable or like an Ethernet adapter, they can do that directly from here without having to bother us or wait for us or create a ticket. 소프트웨어 선진국인 미국은 우리와 달리 개발자를 최고의 직업으로 손꼽습니다. 높은 연봉과 소프트웨어 인재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죠.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창업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투자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직원들의 가벼운 회의 시간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창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일종의 투자 설명이라고 합니다. Their mentality throughout the day becomes, oh, an Encore alert just came in, let me react to it because it must be really important. When you say react to it, like what does that mean? Like, is there a specific directive where it's like you should do this, or it's like, hey, just by the way, like I'm just trying to understand what you mean by react. Yeah, that's actually exactly what we do. Is we, depending on the types of alerts we're sending them, we're actually giving them recommendations set about their players, coaches, more than they could ever manually read. And then what we do is 선택권은 투자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You know, as companies, we get to choose really who the types of investors that we like to work with, and it really becomes more than just the money. It's also about how you work together, whether they really believe in your vision, and whether you like spending time with them. 전 세계 50개국, 천여 개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스타트업만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I think the thing about sort of software and startups is we can't rely on the big companies to be producing the software. Most of the times what happens is a specific niche that only a certain group of founders are able to realize and start growing it from there, addressing niche sort of problems until it sort of grows out to a much bigger sort of market. 소프트웨어 산업의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수도 베이징에 위치한 중관초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청년 창업가, 일명 창쿼를 꿈꾸는 예비 창업자들로 넘쳐납니다. 발닿는 곳곳에 벤처 투자사가 문을 열고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차고라는 뜻의 척후 카페.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차고에서 창업을 했던 것에 착안해 만들어진 곳인데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예비 창업자들로 넘쳐납니다. 我们的那个准备的项目已经达到种子轮融资了，一个是在一个开发上市的一个阶段。我们现在我们的项目叫狮子壳子，就是在这里就是专注那个餐饮店铺的一个投资孵化。 카페 뒤편의 게시판에는 동업자나 개발자를 모집하는 구인 광고부터 투자자를 구하는 예비 창업자들의 투자 유치 공고까지 창업에 필요한 갖가지 전단으로 빼곡합니다. 其他的话，就是说这里边的创客比较多，然后可以就了解他们在北京这些状态，然后对比一下我们下边的一个情况。 성공한 창업가가 많아질수록
이들에게 투자하려는 투자자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你为什么感兴趣这个投资？还是愿意试一下，现在在流行这一个趋势嘛，我自己过来看一下，好吗？您是做什么行业的呀？本来是。我们做酒店业。 이곳은 정보를 공유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파트너를 이루기도 하며 투자자를 만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마당인 셈이죠. 也结识了一些很好的朋友在这边，比如说后边一些常驻的团队，然后呢，他们会给你很多的这种建议，我觉得还是非常不错的，因为他们已经运行一段时间之后给你的建议，可能我觉得更落地一点，更有帮助一点，所以我觉得这就是秋浦咖啡能够给我目前我認為比較大的地方。如果說是期望呢，我想的話，要是更多的一些。 주말이 되자 카페 안에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매주 토요일 이곳에선 창업에 성공한 기업들의 기술 설명회가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업입니다. 基于我们这个开放平台的战略，能够创造出更多更优秀的产品。对，所以其实我们今天这个沙龙的话，其实也是为了去分享我们的一些工具也好，或者说我们的一些开发经验，来去帮助整个的中国的这个互联网的这一些开发者的能力能够提升。 먼저 성공한 선배 창업가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을 위해 기술을 공개하고 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중국의 창업 문화입니다. 我这边的话需要一些技术类的人才，所以上这边的话跟大家学习一下。如果是有机会的话，也希望能够引进我的技术的合伙人员。 중관촌에서 창업하는 기업 수는 1년에 3천여 개. 이 중 85% 이상이 생존하며 중관촌의 수입은 베이징 경제의 12.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창업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국내 최초의 창업 생태계 허브 D캠프. 얼핏 보면 평범한 기업의 사무실 같지만 책상마다 서로 다른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한 스타트업답게 기발한 사업 아이템들로 넘쳐나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주변 마켓들의 세일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 이 기업은 창업의 이유가 독특합니다. 제 위치에서 지금 가까운 그 슈퍼마켓들이 어떤 지금 상품들을 지금 세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런 위치나 이런 것들이나 상품 같은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IT는 좀 이렇게 척박하고 좀 이렇게 일을 맨날 늦게까지 일하고 이런 좀 이렇게 너무 노가다스러운 문화가 심해서 좀 그런 것들도 좀 어떻게 좀 저희가 모여서 이런 창업이 잘 돼서 뭔가 이렇게 아이템이 성공을 했을 때 같이 모여서 뭐 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해 식물을 잘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똑똑한 앱도 눈에 띄는데요. 개발자들이 모두 석사 출신의 인재들입니다. 저희끼리는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우리는 불안을 즐기는 집단이야 라고 말하긴 하는데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거창할지 모르지만 20대의 숙명이지 않을까. 그러면 센서 제품 지금 있나요? 창업자들에게 투자하기 위해 찾아온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즉석에서 제품 설명회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 제품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은 굉장히 작다. 그리고 굉장히 저전력입니다. 굉장히 저전력입니다. 저희가 핸드폰 배터리 이 정도 사이즈를 만약에 여기에 장착이 된다면은 거의 이제 8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전력 효율이 남습니다. 소비자가 5불? 목표가 이제 촛불을 갖고 천장과 이렇게 두어 달에 한 번씩 이제 오피스 아워라는 걸 해요. 예, 여기 이제 D캠프 같은 데서 이제 도와줘서 이제 시간을 이제 한 오전 한 3시간, 4시간 정도 잡아놓고 그 사이에 이제 창업자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와서 30분씩 이제 면담을 하고 가는 그런 그 자리를 제가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이렇게 오며 가며 만나는 우연히 이렇게 마주치는 사람에 또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세계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작게 시작한 스타트업들이라는 점이죠. 많은 나라들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우기 위해 창업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청년 창업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일었던 벤처 열풍. 그 열풍을 타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IT 기업들은 하나둘 무너졌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죠.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IT 전문기업. 이곳은 사물 인터넷과 무선 통신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솔루션 기업인데요. 2012년에는 대한민국 글로벌 파워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촉망받는 중소기업입니다. 기업의 대표이자 창업자인 김영평 씨. 그러나 그는 불과 4년 전만 해도 엄청난 부채를 갚기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했습니다. 99년부터 이제 만들어서 창업했던 회사들이 이제 하나둘씩 무너져가지고 거의 이제 나머지 회사까지 다 끝날 때가 한 2004년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다 정리하고 청산하고 다 정리하고 이제 나왔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이제 와이프는 처갓집에 내려보내고 제가 이제 다시 고시원에 6만 원짜리 방에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을 시도했지만 소프트웨어 기술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28의 젊은 대표는 회사가 커지자 실패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표는 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고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기술이면 기술 이런 걸 좀 요구하는 게 많고요. 이제 초기 단계는 이게 나중에 어느 정도 규모가 올라가면은 그때는 이제 얼마든지 자금이랑 뭐 이렇게 회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직을 갖춰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스타트업 단계는 그게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오해라든가 이해가 좀 더 넓어지면은 그런 것들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만으로 기업을 성공시킬 수 없기에 경험 많은 선배와 후배를 이어주는 멘토링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 센터는 창업했거나 준비 중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벤처 1세대 출신인 멘토들이 제공합니다. 사실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역시 그 개발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경영이라든지 뭐 투자 자금 확보라든지 아니면 그 시장이라든지 영업 뭐 마케팅 이런 어떤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까지 그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 방황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멘토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저희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네, 그 코 부분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선배와 이제 막 시작하는 후배들을 연결하는 멘토링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정착한 문화라고 합니다. 그 이번에 이 창업 맞춤형이 아시겠지만 미국은 성공한 벤처기업인 선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투자로 전환을 해서 풍부한 투자 자금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성공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멘토링 제도가 많이 발전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도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공소프트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설명회. 정부부터 건강하고 바람직한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던 공공소프트웨어의 발주 제도를 새롭게 단장할 계획입니다. 일부 소프트웨어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지금 소프트웨어 업계의 현안이 제값주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턴키로 그냥 줘버렸어. 턴키로 주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대충 지시를 해놓고 나중에 계속 과압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과압은 한 200개 됐는데 나중에 처음 우리 돈 한 100개만큼 돈밖에 못 받는 거예요. 처음에 설계를 제대로 해두면
나중에 이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하고 추가로 하는 거는 설계가 추가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그 방식을 지금 우리가 시도를 하고 있어요. 기존의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 방식은 설계와 구현을 한데 묶었습니다. 그러나 분할 발주는 설계와 구현을 각각 나눠서 발주하는데요. 건축에 비유하면 설계와 시공업체를 나누는 방식이죠. 분할 발주 이 제도가 확실히 공공 부분 또 민간 부분에 자리 잡게 되면은 결국은 이 모든 여기에 대한 뭐 이익 창출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재 영입이라든지 세계 무대 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공정 거래 또 이 기술 개발의 의욕을 꺾지 않고 또 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상호 보완 협력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발주 제도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정상화는 많은 인재를 불러 모으는 좋은 방법입니다. 미래가 보이고 대우가 좋으면 사람들은 모여들기 마련이니까요. 서울시 송파구 배달음식 주문 앱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마케팅 전략으로 창업 4년 만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성공 신화를 쓰며 많은 스타트업들의 롤모델로 꼽히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꽤 매력적인 시장이었고,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소프트웨어와 그 기술을 접목시켜서 훨씬 더 고부가 가치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기회를 적절하게 잡았던 것 같고, 그거를 나름 잘해왔습니다. 잘해왔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인정을 좀 받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 기업에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젊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이죠. 회의는 네모난 회의실이 아닌 자유로운 공간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터팬의 다락방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이 공간은 회의실 겸 휴식을 취하는 재충전의 공간입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일들은 제조업하고는 또 다른 영역에서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문화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높은 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업 문화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사람이 먼저인 직원 중심의 문화는 실리콘밸리의 잘 나가는 IT 기업 못지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개발자들의 대부분은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네, 저희가 금요일마다 1시간씩 개발자들이 직접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팀마다 어떤 팀은 드론을 날리는 팀도 있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평소 만들고 싶었던 언어로 웹 서비스를 만드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밤샘 철야, 야근 이런 게 보통 IT 업계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들인데 사실 우리 회사도 야근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야근을 많이 하면서 하지만 그게 야근이 누구 눈치를 보거나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로 즐길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러나와서 하는 그런 것들이라서 이전까지는 사실 저도 굉장히 IT 업계가 3D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회사에 와서는 내가 일하는 만큼 또 회사에서 나에게 베푸는구나. 사업을 위한 투자만큼이나 사람에 대한 투자도 중요시하는 것. 이 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소프트웨어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위한 해결의 실마리는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기관인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뽑아 3단계의 서바이벌 과정을 거쳐 최고급 인재를 선별하고 단련시키는 곳입니다. 수업을 듣는 100명의 학생들은
이미 높은 경쟁을 뚫고 합격한 이들이죠. 단순한 개발 능력보다는 이제 창의력이라든지 도전 정신 그리고 꿈과 끼를 가진 학생들이 향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더 커나갈 수 있고 또한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저희가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기숙사 방에서 단 4명이 재미로 만든 서비스가 10년 만에 100조 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성장한 미국의 소셜미디어처럼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인재가 만났을 때 그 가능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다음 다른 그 산업과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가진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얼마나 갖고 있냐가 그야말로 이제 소프트 중심사회에서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하이 레벨의 소프트웨어 능력자, 저희들이 이제 추구하는 대규모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만한 그 마에스트로급 소프트웨어 장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국에서 시작된 아워 오브 코드는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전 국민적 캠페인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코딩을 배우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아워 오브 코드. 미국의 비영리 단체에서 시작한 이 캠페인은 현재 접속자 수 1억 명을 넘었습니다. 컴퓨터로 세상을 바꾼 스티브 잡스처럼 어린 시절부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으면 창의력과 사고력, 논리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코딩 교육은 영어만큼이나 중요한 21세기 세계 공용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코딩 교육을 정식 교육 과정으로 채택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올해로 3년째 방과 후 동아리 수업으로 코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꾸는 첫 단계는 교육입니다. 이들 중 누군가는 멋진 소프트웨어 기술을 선보이는 개발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컴퓨팅 그 사고력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인 거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같은 주제를 줘도 굉장히 다르게 창의적으로 일단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공간 구성 그리고 게임의 흐름 또 운영 그 안에서 스토리가 나오는 것까지 해서 창의적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해요. 자, 스타트 라인이 여기입니다. 스타트 라인에서부터 길을 따라서 미션을 수행하면 돼요. 그 안에서 어떻게 뭐 옆으로 갔다가 뭐 가든지 직선으로 가든지 이 미션에 써 있는 걸 밟든지 규칙은 하나입니다. 검정색 라인만 지나가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아이들은 로봇의 말과 행동을 직접 설계합니다. 아이들은 단순히 블록을 쌓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코딩을 하면서 알고리즘을 쌓는 과정입니다. 일단 게임 같은 것도 재밌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건 하다 보면은 이것도 만들어 보고 싶고 저것도 만들어 보고 싶고 많은 걸 만들어 보고 싶고 그리고 하다 보면 재밌어요. 제가 그런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제 게임을 좋아하고 사거나 아니면 제가 무료로 그 게임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직접 짠 코딩에 의해 로봇이 움직입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소프트웨어 교육이 주목해야 할 대상은 아이들, 결국 사람입니다. 좋은 인재가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의 키워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국가와 기업의 강력한 힘이 되죠. 그러나 그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가꾸어 나가듯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작은 노력들이 언젠가는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만들 테니까요.